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주 한 달 살기에 관해서 질문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줌을 키게 되었어요. 호주 14년차 거주하면서 또 두 아이를 호주에서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지금 10살, 호주 나이로 만 10살, 만 4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지금 호주 한 달 살기를 고민하고 계실 때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서 한 달 살기 준비할 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주변에도 이제 한 달 살기 궁금한 이제 아기 엄마들이 많아가지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그 차근차근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호주에서 오래 사셨고 아이도 키우시고 계시니까 호주 한 달 살기 하기 가장 좋은 나이대가 어느 때일까요? 제가 한번 저희 아이 사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낳고 키워가지고 사실은 이제 약간 이중 언어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여기 데이케어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렸을 때 말 한마디도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달 살기 하러 언제 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의 영어 때문에 오는 거고 사실 그런 체험 때문에도 많이 오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사실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권장하는 나이는 한국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전해의 나이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오면 사실 아이들이 습득한 언어도 약간 제한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또 나이가 너무 많아버리면 한국에서 워낙 영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영어 할 때 약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나이에 오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는 호주에서는 한국에서 유치원 나이부터가 사실 정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규 학교에 다니는 건데 그 나이 때 오면은 이 킨디, 호주에서는 킨디 나이거든요. 그래서 킨디 나이로 오면은 아이들이 방학 때 할 수 있는 여기 현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학교 빠지기 전에 좀 길게 올 수 있는 날짜로는 그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과 또 이때가 딱 킨디 나이 요만할 때 있잖아요.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는 사실 되게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지내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호주에는 놀이터 이런 거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어디들 가도 되게 놀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끼리 만났을 때도 되게 서스럼 없이 놀 수 있고 그런 나이가 사실은 킨디 아이 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다 유치원 나이 그때인 것 같아요. 호주는 놀이터 가면 사람이 많아요. 한국은 놀이터에 가면 되게 애기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많아요 애들이. 이거는 되게 작은 놀이터이기는 한데 이런 놀이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동네마다 놀이터가 진짜 많이 있고 그래서 유명한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에 진짜 많이 있어요. 갈 수 있는 놀이터들이. 그래서 되게 쉽게 가시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서도 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되게 서스럼 없이 잘 놀 수 있는 나이는 유치학 나이 한국 나이로 7살, 6살 정도가 가장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 만 4세면 킨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프리스쿨로 들어가요? 지금 프리스쿨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 딱 만 4세거든요. 만 네. 4세는 프리스쿨이라서 호주는 킨디부터 23년이 정규 과정이에요. 한국보다 1년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시작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만 5세에 들어가요. 그게 잘리는 나이가 월수가 7월이에요. 한국은 되게 정확하게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조금 더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7월생 이후부터는 만 5세가 되면 킨디부터 들어가고 킨디 전에는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하고 똑같이 준비할 수 있게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치원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좋겠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준비를 해서 한 달 살기를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면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되게 많이 가시는 곳이 보시면 이게 호주 지금 지도인데 호주에서 보면 저는 지금 시드니 쪽에 있고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워낙 멀기도 하고 아니 멜버른은 조금 더 추워요. 겨울에 조금 더 춥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멜버른보다는 시드니나 브리즈번, 골코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골드코스트는 브리즈번에서 1시간 거리 가까워요. 골드코스트가 더 자연 환경이 더 좋고 막 바다도 더 좋고 막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자연 환경에 초점을 맞추시고 싶으시면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가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면은 시드니는 아무래도 더 큰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많아요. 박물관이라던가 물론 골드코스트에 다 브리즈번에도 있지만 그런 뭐 문화체험이라던가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걸 보러 갔다가 시드니로 가시는 거를 더 추천해 드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또 다르기도 해요. 가장 큰 물가의 차이는 집값 차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한 달이 있으면 한 달 동안 렌트를 하셔야 되니까 렌트비가 한 달 살기에 큰 부분을 할 텐데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좀 더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렌트비도 아마 따졌을 때는 렌트비가 좀 더 비싸죠. 시드니도 이제 크니까 시드니 안에서도 좋은 곳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고 또 아닌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시드니도 보시면은 엄청 커요. 시드니가 서울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메인에 파란색 이거 표시된 거 보이세요? 이게 메인 시티 부분인데 가장 많이 가시는 관광지가 이
블루 마운틴이거든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반 걸리나 보다. 시드니에서도 이 시티 주변에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으세요. 왜 그렇잖아요. 저희가 가까운 어디를 가도 한국에서도 갈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M1 여기가 지금 시티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차량이 없어도 어차피 주차가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많이 가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는 있어요. 여기가 지금 시드니 시티이고 가장 그래도 좀 교통이 편한 곳이 큰 길을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가는 좀 쉽게 여기저기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체스우드 그리고 아니면 버우드 요 옆에 스트라스필드 이쪽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스트라스필드는 그리고 되게 빠른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데 기차로 한 30분 정도 트레인으로 여기는 서브웨이가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같은 지하철 개념이 약간 트레인이에요. 위로 다니는. 네네 위로 다니는 지하철 같이 한국에 위로 다니는 지상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위에 체스우드 쪽 지역이라던가 여기는 중국 사람들도 많고 쇼핑몰이 크게 돼 있거든요. 좀 안전하게 사람도 워낙 많고 되게 번화하고 큰 쇼핑몰도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그래도 좀 한국 슈퍼라던가 장을 볼 때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요. 스트라 쪽으로 가시면 완전 한국 사람들 쪽으로 가셔도 괜찮고 깨끗한 숙소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 요즘에 에어비앤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드니 올림픽 파크 쪽은 되게 새로운 큰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들이 되게 좀 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고 그래서 좀 에어비앤비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 지역은 사실 조금 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차가 오는 시간 텀이 조금 더 길어서 조금 다니기는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저는 시티에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못 걸어 다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티 안에서 간단하게 버스나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시티 쪽에 있으시면 뭐 박물관이라던가 갤러리, 뭐 오페라하우스 이런 거를 다 갈 수 있으니까 시티 쪽이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하죠. 일단 예산만 좀 여유가 있다면 시티에서 거주하는 게 제일 좋고 시티는 안전한가요? 원래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 그러죠. 아무래도 시티는 막 조용하거나 막 자연을 느끼거나 이런 쪽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번화가니까. 그리고 호주가 그래도 밤에 안전한 편이긴 하거든요. 한국도 되게 안전하지만 시티에는 밤늦게는 술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호주는 자체가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쇼핑몰도 5시 반이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어차피 밤에 다닐 수가 없어요. 목요일만 쇼핑 나잇이라고 해서 목요일만 8시까지 오픈을 하는 곳들이 좀 있지만 주말에도 6시면 다 문 닫아요. 그래도 애들 데리고 가니까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살기 하러 언제 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의 영어 때문에 오는 거고 사실 그런 체험 때문에도 많이 오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사실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일 권장하는 나이는 한국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전해의 나이가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오면 사실 아이들이 습득하는 언어도 약간 제한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또 나이가 너무 많아버리면 한국에서 워낙 영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영어할 때 약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시드니 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서 운전을 하기에는 어려운가요? 우선 운전석이 반대예요. 반대라서 반대에 약간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티에 거주하실 거라면 차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주차가 어차피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관광지 같은 데 다니려면 트레인을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내가 멀리 나간다 그럴 때는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는 투어 상품? 블루 마운틴이라던가 이런 걸 가시려면은 투어 상품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기차로도 사실 다 갈 수 있어요. 트레인으로도. 좀 오래 걸려서 스케줄을 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기차로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반대 운전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차 렌트 짧게 렌트를 하셔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실 때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다 해요. 저도 원래 한국에서 좀 운전을 하다가 호주로 왔는데 처음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반대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오히려 호주에서 적응하고 나니까 또 한국까지가 또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호주가 조금 더 운전이 더 쉬워요. 솔직히. 길이 조금 더 쉽기도 하고 그리고 호주 사람들은 더 양보를 잘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여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한국이 더 운전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욕도 많이 나오고 대중교통을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고 나는 만약에 익숙하다 왔다 갔다 괜찮을 것 같다 하면 뭐 차를 렌트를 단기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한 점이 몇 월 달에 가는 게 좋을까요? 날씨가 시드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골드코스트나 브리스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겨울에 눈이 없어요. 영하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 5월 말인데 여기는 지금 겨울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추워지고 있어요. 근데 날씨를 보시면 이게 제가 시드니 1년 날씨를 찾은 부분인데 보시면 영하로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날씨가. 그래서 되게 온화한 날씨를 이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1월이나 12월은 사실 엄청 더워서 이게 평균적인 날씨가 이런 거고 12월, 1월은 너무 더워서 30도 그리고 정말 더운 날은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저희 6월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저 기온이 뭐 8도, 9도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떨어져요.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겨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근데 또 여름에는 되게 따뜻한데 12월, 1월은 사실 호주가 남반구이기 때문에 계절이 한국이랑 반대예요. 한국의 여름에는 호주 겨울, 한국의 겨울에는 호주 여름 이런 식으로 날씨가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오시는 게 12월, 1월에는 호주만 여름이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많아요. 서머 크리스마스가 즐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권 이쪽 국가에서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제일 많기도 하고 그때는 잘못 오면 진짜 더워요. 40도씩 막 올라가면 오븐에 있는 찜통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브리즈번이나 골프는 좀 더 제가 여름에 가보면 더 습하고 덥고요. 시드니는 더 건조하게 더워요. 그래서 약간 한국이 왜 습하잖아요. 호주는 그 시드니에서는 특히 여름이 오븐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막 그리고 햇살이 너무 세고 그래서 진짜 더운 날은 사람들이 다 암막 커튼을 다 닫고 햇살이 못 들어오게 에어컨을 켜야 돼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사실 제일 한 달 살기에 제일 추천하는 날씨는 12월이나 2월 정도를 추천을 해요. 11월 정도면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갈 때 약간 따뜻함, 약간 더운 날씨. 2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날씨가 되게 화창해서 파란 하늘을 정말 즐기실 수 있는 계절이에요. 진짜 좋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고민이 되는 게 아기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음식이나 밥 먹기 괜찮은지 물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물가는 여름에 오시면 한 1월 정도에 오면 망고철이에요. 그래서 망고를 진짜 한국에서 비싸서 못 먹는 망고를 호주에 오면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망고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망고마다 또 맛이 다 달라요. 크기랑 다르고. 근데 이렇게 슈퍼에서 직접 사서 내가 키친이 있는 곳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신다면 오히려 저는 장바구니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호주의 물가 대비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주는 이제 소고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호주산 소고기가. 워낙 싸니까 정말 매일 스테이크를 구워 먹어도 한국에 비교하면 너무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면 되게 저렴하고 괜찮은데 아무래도 호주는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는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식당을 가서 먹으면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장점은 호주는 다문화 국가예요. 그래서 각 동네별로 약간 특징이 있어요. 이 동네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동네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동네에 가면 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저희 한국 사람들도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뭐 약간 상하이 쪽 계열 사람들 뭐 어디 지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중국도 그냥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정말 중국 각 지역에 따른 그 식당들이 또 되게 다르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문화 국가니까 좀 더 그런 현지의 맛을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직접 만드는 쌀국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다양한 음식에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음식 그리워서 막 힘들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식당도 워낙 많고 한국 슈퍼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커피도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우유가 더 맛있어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떼 같은 경우는 특히 우유의 고소함이 달라서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대중교통 질문에서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이제 한국은 아이 픽업은 뭐 학원에서 다 해주거나 이런 게 있는데 호주는 아이 픽업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픽업은 무조건 엄마가 직접 해야 돼요. 한국은 학원차, 뭐 유치원 버스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호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직접 가셔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저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오늘도 아침에 프리스쿨을 갔는데 도착하면 그 리스트에 제가 사인을 해요. 몇 시에 누가 얘를 드롭했는지 그리고 제가 데리고 나올 때도 몇 시에 누가 픽업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되게 철저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만약에 못 갈 경우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저 아이가 못 갈 때 대신 가는 사람이 꼭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전에.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줘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부모님이 꼭 픽드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아이의 동선이 안 맞아가지고 거의 아침에도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해서 거의 아침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어학원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집 위치도 그 동선을 좀 잘 파악해서 짜야겠어요. 네 맞아요. 어학원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실 수도 있는데 어학원을 만약에 정하신다 아니면 한 장소를 정한다 하면 그거를 먼저 정하고 숙소를 정하시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실 수도 있으세요. 네, 진짜 팁이네요. 어학원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잘 알아보는 게 팁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여행으로 갔을 때 시드니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교육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여쭤볼게요. 시드니에서 어학원 좀 괜찮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어학원이요? 근데 저희 한 달 살기 하러 오는 건데 왜 어학원 가게요? 어학원 말고 저는 그냥 여기 현지 아이들이 다니는 프로그램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면은 여기 현지 아이들도 방학 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천해드린 나이가 미취학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고 부끄럼 없이 막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다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 현지 아이들이 방학 때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려요. 그러려면 방학에 오셔야 되거든요. 여기 현지 방학에 오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주는 우선 한국처럼 2학기제가 아니라 4학기제예요. 그 말은 방학이 되게 짧게 중간에 보통 10주에서 12주 학기가 진행이 되고 한 2주 정도 방학이 있고 또 10주, 2주, 10주 이렇게 방학이 돼 있고 보통 가장 긴 방학은 호주의 여름인 12월 말 그때가 한국은 겨울인데 호주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때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말까지 방학이 한 6주 정도로 가장 긴 방학이에요. 그럼 방학 때 여기 호주 아이들은 뭐 하냐? 호주 아이들도 일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다 방학 프로그램에 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퀸즐랜드를 오시거나 아니면 골드코스트나 브리스번에 오시는 퀸즐랜드거나 아니면 시드니 쪽인 NSW 오시면 꼭 한번 방학 기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주마다 다 방학이 달라요. 학교 그 시스템 다 달라서 저희 NSW는 사이트에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24년도 지금 학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가을이 저희 지금 홀리데이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을 보는 거예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가 방학이었고요. 지금 2학기가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 6월에 18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다시 두 번째 방학, 그러니까 윈터 방학이고 이런 식으로 방학 학기가 4학기제로 돼요. 그래서 가장 긴 방학은 보통 호주 여름인 12월 19일 이 정도부터 1월 말까지 그렇게 방학인데 2월 초에다 학기가 시작을 해요. 퀸즐랜드도 되게 비슷은 한데 그 학기제마다 매년 방학 기간이 좀 날짜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방학 기간이 퀸즐랜드랑 NSW랑 조금씩 달라요. 한 일주일 정도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에 어느 주로 가실지 정하면 이 방학 기간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방학 때 와야 조금 더 프로그램이 많다.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호주 현지 아이들도 방학 때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아이들도 엄마 일해야 되는데 어딘가 가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찾다 보니까 그냥 쉽게 검색하셔서 스쿨 홀리데이 프로그램 오스트레일리아를 찾아보시면 이거는 약간 사설 사이트예요. 모아놓은 사이트 같긴 한데 여기에서 보시면 다 보실 수는 있더라고요. 되게 여러 가지 스테이트별로 되게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어떤 게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7월달부터 기간이었잖아요. 스쿨 홀리데이 캠프라는 게 막 어디 가서 자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어떤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걸 캠프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웨스턴 시드니에 있는 그 지역에 바운스라는 곳에서 사설 기관에서 하는 홀리데이 캠프 기간이에요. 그럼 보통 8살 이상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사설 학원 같은 데서도 되게 액티비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봐주기도 하고 각 기간별로 시간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다 달라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으셔도 좋고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액티비티 중에 하나는 박물관을 저는 되게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와 같이 방학 때 했던 활동들인데 이 오팔카드가 NSW에 사용하는 교통카드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방학 때 이제 버스도 타보고 같이 이제 방학 때 박물관에 갔었던 건데 이게 실내에 있어요. 박물관이고 여기 보면 아트 갤러리 있는데 여기가 바로 템퍼러리 아트 쪽이거든요.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11시부터 3시까지 이제 4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사전에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티켓을 사서 갔던 그런 활동인데 이게 매년 계속 바뀌겠죠? 방학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요. 이건 이미 제가 예전에 갔던 건데 그러면 정말 다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와요. 그 선생님이 약간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만들기라던가 딱히 막 많은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되게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박물관에서 방학 동안 좀 더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뭐 그림자 놀기 한다던가 보호자 동반이에요. 이거는 보호자 동반 프로그램도 있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이도 아이들끼리 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집 만들기 꾸미기 하면 그 옆에서 같이 구경해주기도 하고 티켓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특히 방학 때는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아이들이 와서 그림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예요. 이게 아마 저희 아이 킨디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막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이제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아이들과 액티비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이가 좀 어렸을 때 킨디 1학년, 2학년까지는 되게 많이 다녔어요. 특히 제가 요 박물관을 개인적으로 진짜 사심 있게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가 바로 오페라하우스 근처 이 서큘라티 역이거든요. 요 근처에 바로 있는 뮤지엄인데 그 맨 위층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거기 뷰가 이 뷰예요. 그 카페에서 바라본 뷰예요. 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하버브리지랑 오페라하우스가 다 보이거든요. 커피 가격은 그냥 일반 카페 가격. 이런 뷰를 보면서 그냥 커피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 달 살기나 뭐 애들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아도 그냥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올라가서 카페에 가셔서 커피 마시는 것도 되게
추천해드려요. MCA 카페예요. 정원도 돼 있고 바로 이제 항구도 있고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도 되게 잘 보이고 하버브리지도 보이고 그래서 되게 메인시티에 위치해 있는 뮤지엄에서 아이랑 방학 때 버스 타고 되게 많이 갔었어요. 이런 게 학기 중에도 있지만 방학 때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기 때문에 방학에 오면은 좀 더 아이랑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설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요. 박물관이나 아트 갤러리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또 박물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건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뭐 1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이런 거라서 무료인 것도 되게 많고 좀 긴 거는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1-2시간짜리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무료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어요. 주말에도 많은가요? 방학 기간에는 주말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어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한 달 살기 방학 때 특히 미취학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저희도 한국에 살다가 이제 호주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어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선생님은 여기 호주 원어민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은 꼭 한국 아이들이 아니어도 비영어권 나라에서 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약간 한국의 학원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 외우기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과도 좀 교류가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려면 도서관이나 여기 현지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저는 추천해드리긴 해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놀면서 영어를 이제 습득한다 그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아들이어가지고 혹시 남자애가 할 만한 액티비티도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도 사실 많이 몇 번 가고 방학 때마다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시즌이에는 각 도시별로 그런 게 있지만 올림픽 파크가 있어요. 거기에도 있어요.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에 방학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가을 방학인데 지금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서 운영하는 방학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프로그램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올림픽 파크니까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수영장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스포츠하는 캠프도 있어요. 그럼 정말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보시면 5살부터 12살까지 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75불 정도 가격이 5살부터 12살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직접 여기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면 저희 자리를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샘플 스케줄을 보시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스포츠 앤 액티비티, 모닝 브레이크, 아침 간식 먹고 또 놀고 점심 먹고 또 뭔가 스포츠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간식 이런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거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하루 종일 몸으로 노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영어를 막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영어 문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틀려도 되고 여기 애들도 뭐 그렇게 막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에는 이것도 있어요. 양궁도 있더라고요. 저희 방학에는 안 그래도 첫째가 이거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뭐 양궁 프로그램도 해보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저희 한 달 살기 하러 오는 건데 왜 어학원 가세요? 어학원 말고 저는 그냥 여기 현지 아이들이 다니는 프로그램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면은 여기 현지 아이들도 방학 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추천해드린 나이가 미취학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이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고 부끄럼 없이 막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다 알아듣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여기 현지 아이들이 방학 때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려요. 근데 그러려면 방학에 오셔야 되거든요. 스포츠 앤 액티비티, 모닝 브레이크, 아침 간식 먹고 또 놀고 점심 먹고 또 뭔가 스포츠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간식 이런 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거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하루 종일 몸으로 노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영어를 막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영어 문법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틀려도 되고 여기 애들도 뭐 그렇게 막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올해 홀리데이 수영장이 있으니까 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넷볼, 아니면 이렇게 짐나스틱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 프로그램으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이거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5살부터 이것도 12살이네요. 그러니까 만 5살부터 12살이니까 딱 정말 학교 가는 그 킨디 나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치원 가는 그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를 추천해드리는 게 이 나이가 돼야지 여기 현지 아이들이 가는 방학 프로그램 이거를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어리면 4살이면은 여기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하기엔 너무 아이가 어려버리거든요. 여기 호주의 킨디 나이가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딱 미취학 나이가 좋아요 하는 게 이거는 초등학생부터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면 참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또 나이가 한 3, 4학년 들어가면 아이들이 또 부끄럽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만 해도 1학년 이럴 땐 되게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약간 부끄러움도 없고 그냥 뭐 여기 새로운 친구 만나도 상관없고 괜찮았었거든요. 지금은 5학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12살이니까 갈 수 있는데 이거 가라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안 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5학년짜리 아이가 온다면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오거나 했을 때 스포츠 팀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남자애들이 어릴 때는 내가 스포츠를 잘 못해도 다 못하니까 그냥 뭐 뛰어다니고 공 잡고 이런 거 한다고 영어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스포츠를 어차피 다 못하니까. 근데 커서 한 3, 4학년, 4, 5학년 때 그 팀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우선 규칙이 복잡해지잖아요. 규칙이 복잡해지는데 그거를 영어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잘하는 아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운동을 잘 못하는 아이야 원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영어도 못하지 운동도 못하지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뛰기가 조금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아시는 다른 분들은 오셨을 때 개인 레슨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방학 프로그램이 내가 안 맞는다 그러면 찾아서 프라이빗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 받으면 어쨌든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호작용이라던가 수영이라던가 아니면 많이 하는 테니스 호주에서 아니면 골프 호주는 또 골프가 워낙 많으니까 아이들 골프 레슨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 골프를 좀 했던 아이들이라면 영어로 배운다 생각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그냥 어학원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호주에 온 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캠프도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우선 근데 어학원을 가면 엄마가 너무 편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엄마의 자유시간을 늘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딱 5일 동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게 편하고 좋을 텐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학원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유라든가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한국은. 영유랑 큰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찾아서 좀 엄마랑의 추억도 만들고 사실 한 달 살기 했을 때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그래도 엄마가 한 달 살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도. 재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엄마의 시간도 낼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와 단둘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낸다면 되게 많은 아이와 추억을 쌓고 가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되게 할 것도 많고 한데 저는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면 한국에 그런 바빴던 스케줄 좀 더 내려놓고 아이와 좀 더 추억도 만들고 엄마도 같이 액티비티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런 면에서 좀 한 달 살기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한 달 살기로 여러 나라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할 텐데 시드니는 그렇게 좋은 활동이 많으니까 일단 아이에게도 너무 아카데믹하게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습득할 수 있고 또 엄마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엄마의 시간을 내는 거니까 시드니에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만 가도 여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낮에 놀이터 가면 아이들 많고 놀이터가 정말 종류별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너무 좋고 낮에 가도 사실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어린 아이들. 저도 아이랑 어렸을 때는 도서관에 너무 많이 다녔었는데 또 거기 가서 애기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스토리텔링 얘기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것도 뭐 10분, 1시간 짧기는 하지만 숙소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찾아서 가면 또 되게 재밌는 경험도 될 수 있는. 진짜 혼자 인터넷에 찾아봤던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현지인이 경험한 진짜 실제 후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여행에서의 시드니의 좋은 점, 시드니에서 교육할 때 어떤 점이 좋고 또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말레이시아로도 되게 한 달 살기를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좀 안전하기도 하고 여학원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말레이시아로 가거나 또 시드니로 오시거나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해를 바꿔서 오시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사실 1대 선생님이 붙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호주는 좀 더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즐긴다던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한다던가 한국하고는 아무래도 또 다른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아이와 커피 마시는 시간에 여유를 갖는다던가 좀 그런 부분에서 즐기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하려면 이제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한 번 나가면 이왕 가는 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이왕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시드니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 찍으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이 딱 적기신 거죠? 내년이 딱 적기네요. 이 적기가 진짜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 놓치면은 또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첫째 아이 때문에 한 달 살기를 사실 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똑같이 역으로 한국의 문화도 알려주고 한국말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첫째 아이의 적기는 1학년이었었거든요. 딱 1학년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 한 달을 해보는 거를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딱 정말 코로나가 터졌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 달 살기를 한국에서 하고 왔어요. 첫째 아이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하에 한국 학교를 한 달 경험해 보았고 둘째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가서 경험을 해 보았는데 첫째 아이가 살짝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한국말도 잘하고 의사소통도 되는데 영어만큼 아직 한국어가 더 편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들, 사회나 도덕, 사 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애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한국어는.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거는 다 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휘들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한 1, 2학년 때 갔었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약간 저 반대 입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아이 시기에 잘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준비하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여쭤보고요. 다음에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